제2의 고향 부산에 또 왔습니다. 네. 지금 뭐 한 달 보름 사이에 지금 한 4번 방문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들 돌아가시면, 자리 없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조금 빈자리가 보이네요. 예. 선거 끝났다 이거지, 이제. 예. 아니면 제가 너무 자주 방문해서 희소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만하라, 이제는. 예. 아니에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선거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또 선거가 막 끝났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예, 1부에서는 김영춘 당선인과 함께 부산 민심 이런 거 한번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이제 여쭤보고, 2부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또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총 다 길어봐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 1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고 이러지 말고 쭉 이어갑시다, 그냥, 그죠? 네, 빨리 하고 딱 끝내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우선 그 총선 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부산시당은 물론이고 부산시에서 야권의 승리를 많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우리 동아대학교의 정기준 교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정혜준입니다. 총선 역시 좀 전후로 해서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EJ를 잊지 않고 또 와주신 여러분, 또 아마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저를 잊지 않고 와주신 또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뭐 많은 얘기, 재밌는 얘기, 그다음에 또 특히 2부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또 사랑하는 이 부산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계속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 정말 핵이었습니다. 돌풍을 아주 일으켜주신 우리 부산 또 시당 위원장이었어요. 열심히 하셨죠. 김영춘 당선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봄의 남자 김영춘입니다. 제가 부산 28석인데 과반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5석밖에 못 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예. 가운 두 분, 예, 가운 앉으시고,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토크를 하겠는데요. 역시 우리 김영춘 의원은 다 포스가 나왔습니까? 와서 이렇게 손 이렇게 이제. 예, 역시 한 3선 의원 포스가 이제 쓱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 안 내려왔으면 한 5선쯤 되셨을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예. 당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한마디로, 전화 후보들이 잘나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역시 위대했다. 위대한 부산 시민의 승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산은 전두환 정권 음혹한 독재 시절에도 당시 민정당 후보들을 여기서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렸던 그런 야도였습니다. 다시 그 기상, 그 기백을 회복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물꼬는 터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당선된 야권 당선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터진 마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고 선봉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부산에서 당선된 5분 국회의원들 중에 김영춘 당선인을 모신 이유는 사실 EJ가 부산 첫 스타트를 김영춘 당선인이랑 그때 같이 그래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마지막도 이제 김영춘 당선인이랑 같이 하려고 이제 김영춘 당선인을 초청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예비 후보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또 같은 멤버가 토크를 했었는데 목표를 물어봤더니 3분의 1 6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사실은 정 교수한테 제가 김영춘 미친 것 같다. 많이 떨어져다 보니 정신이 이렇게 어떻게 6석을 말하지?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근 5석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여주는데
정 교수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이 작가가 이제 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김영춘 위원장을 모셨다고, 김영춘 당선인을 모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선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랑 같이 저녁을 하면서 이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김영춘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혜영은 이제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한 거고, 그 네 분 있잖아요. 김영춘 시당위원장, 그 다음에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요 네 사람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당선 가능성을 보면 그 역순이에요. 전재수, 그 다음에 누가 된다면 아마 최인호가 되지 않을까? 좀 운이 따라준다면 박재호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당위원장이고 또 무게값이 있으니까 김영춘 이제 당선인에게도 희망을 걸긴 걸었죠. 그런데 그 유종의 미가 진짜 이게 쉽게 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왔고 열심히 한 덕분에 정말 이 5석이라는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나. 사실 그 6석 얘기했을 때요. 저도 정치인들 진짜 뻥도 심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이 기적이 또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정 교수 말처럼 다른 분들 앞에 얘기했던 박재호 이런 분들 또 최인호 전재수는 될 것이다. 그게 늘 항상 얘기했던 게 무슨 낙동강 벨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영춘 당선인 지역구가 아주 안 좋은 지역구, 소위 말하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였는데 본인은 다 떨어져도 나는 된다고 생각했죠. 예. 제가 원래 재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재수만 하면 천하무적이 되거든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재수해서 재수 안 할 때보다 성적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국회의원 처음 될 때도 처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선거. 그래서 저는 천하무적 재수꾼.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이긴다는 확실히 저한테는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사실. 여론조사가 막 더블 스코어 차이로 진다고 보도가 되고 해도 저는 그 엉터리 조사니까 믿지 마라. 나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 참모들도 그걸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럼 그때 부산시장 안 나간 거 다행이네요. 그때 부산시장 나갔으면 삼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부산시장 선거는 나갔으면 이겼어요. 본선 후보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네. 그 마지막 13일간을 선거운동을 이제 그만둔 거죠, 사퇴를 해서. 그 전에 1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부산의 엄한 현장을 다 돌아다니고, 공부를 하고 다니고, 각계 전문가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니면서 부산의 대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1년을 무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회의원 한번 선거 떨어진 것보다 더 상처가 컸었습니다. 돈도 많이 까졌고요. 아니 진짜 그때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무슨 선거 준비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 골목골목 바닥바닥 뭐 어떤 사실 공기업을 가면 원외 인사잖아요. 대접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기관들에 가서 사전 약속해서 가서 거기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저도 한번 이제 가봤는데 준비를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고집을 보면서 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닿지 않았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5석을 부산 시민들이 안겨주면서 어떻게 희망을 주었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가서 뭐 다음 대선 또 다음 총선 때 이번에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거고 네. 또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다 다음번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번에 실패한 거는 부산 시민의 민심을 못 얻은 것이고 너무 못해서 그런데 5석이나 줘서 견제를 시켰는데 뭐 5석 저번이 뭐 그놈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이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선자들끼리 혹은 출마할 분들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낙선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희망을 더 계속 이어가보자. 이런 말씀 구체적이거나 어떻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일단 당선자 5사람은 우리한테 주어진 그 어깨에 짊어진 그 숙제가 너무 크다. 진짜 우리 방금 이 작가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야권 5석이 아니라 뭐 오히려 1석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해서 힘없이
새누리당하고 상대해서 힘없이 이렇게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5명이 똘똘 뭉쳐서 팀 플레이를 잘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 보자. 또 성과를 올려보자. 그런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가능해진 게요. 중요한 그 요인인데 조경태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워크를 살려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당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될 텐데, 오늘도 다시 2부가 이제 부산영화제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새누리가 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자, 다섯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산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부산영화제 같은 게에서는 어떻게 플랜을 갖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이제 부산시가 받아들이게 만드는가 이런 건데 이미 총선이 지나고 나서 큰 뭐라 그럴까요? 흐름 혹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은 이미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이번에 그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부산시가 원해서 그 선택을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압승했다면은 그러면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갔겠죠. 그 영화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금 지난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동안 사회 전체를 역행시켜온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다시 정상화시켜내는 그런 흐름이 이미 이제 잡혔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5명뿐만 아니라 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약하겠지만 당장은 국민의당과도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연대는 철저하게 좀 추구를 하고 심지어는 새누리당과도 새누리당 안에도 이제 균열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전 총선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 정당이었다면 그걸로는 망한다. 그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뭐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힘을 같이 끌어내서 8년 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그런 파행들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희한하게 만들어 그런 일들을 바로잡는데 우리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1년 뭐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이제 이 부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뭐 DJ나 노무현, 문재인이 얻었던 표보다는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어때요? 우리 김영춘 위원장은 뭐 현역 정치인이니까 그래도 객관적으로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민심의 이 도도한 흐름이라든가. 근데 뭐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도 매일 부딪히고 지역 상인들하고도 부딪히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부산 민심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학생들이랑 정치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뭐 상인들과 얘기하기도 그런데 근데 그 확실한 그 분위기의 그 전환은 있었죠. 과거에는 야당 후보들이 나가서 유세를 하면 뭐 욕하는 사람, 막 방해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이제 확 줄어서 후보들도 다니면서 그런 걸 확실히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5석이라는 것보다 이제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해오던 일당 독재 이거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지역에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느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영희 선생이 과거에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양날개로 날아야 새가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새누리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부산 시민들이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잘 이어나가야겠죠. 총선 끝나고 봉하마을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거기에 가셔서 인사말을 하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꿈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권양숙 여사가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바래왔던 그러한 어떤 지역 불균형의 타파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진보정당
내지는 뭐 그 중도 진보 정당이 이제 전국화도 할 수 있고, 이게 그렇게 해야만 또 김영춘 그 당선인이 그렇게 평소에 강조했던 정치가, 그래야 정치가 또 발전한다.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한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제 가능하게 된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 5분이 특히 부산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 대선 또 그 후에 곧 또 지방선거 오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변화를 이루어내서 그렇게 해서 이 부산이 새롭게 또 부활하고 그 국가 발전을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대선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그저께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광주에 가서 김대중 센터에서 워크숍을 1박 2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자리에서 광주 시민에게 듣는다 그러고 해서 왜 광주 사람들이, 광주에서는 전패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호남 전체에서 딱 2석밖에 못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민주당이 5석을 했는데 호남에서 2석밖에 안 됐어요. 3석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1석이 됐고 전북에서 2개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 그래서 시민들, 언론인들 해서 한 6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이야기를 모아보면은 큰 줄거리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당신들 하는 거 봐서 그걸로는 절대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게 됐다.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팀이 되라고 회초리를 세게 때린 건데 이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몽둥이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들도 놀라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산에서 5석을 거뒀는데 이게 단지 흘러가는 일과성 그 성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부산 경남의 이 성과, 부산 경남도 3석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산 경남의 표심 자체를 바꾸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한 1년 반 남았습니다만 내년 대선 국면쯤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득표했던 한 40%, 부산 경남 40% 득표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한 50% 이상 득표하는 그런 야당 지지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우리가 무조건 승리하는 대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떠났던 그 마음들을 되돌려서 그래 니들이 집권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서 저는 다시 우리 야당 후보에게 대선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워크숍을 광주에서 한 것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에서는 전남에서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였어요. 그게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기득권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들 그 따위를 해갖고서 뭐가 되겠냐. 그리고 무슨 지역 안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른바 뭐 상전 행세, 우리 부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상전 행세를 한다 그렇게 느꼈듯이 거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그런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집권할 수 없는 정당 아니냐. 맨날 선거하면 지기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한번 정신 차려봐라 하고 때렸다 이런 거니까 저희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의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광주 워크숍을 결행을 했는데 뭐 저처럼 부산에서 살고 부산에서 선거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면도 이번에 가서 들으면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내팽개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고를 준 거고 다시 한번 잘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훈도를 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그 숙박 장소 그를 일부러 좀 외곽에 잡았고 야간 매출도 못 나가게 했다면서요. 맥주 한 잔도 못 하게 그냥 괜히 사고 치면 큰일 난다. 예. 숙소에 그냥 있어라. 사실입니까? 예, 그 바로 김대중 센터 바로 옆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 안에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서 1층에 뒤풀이까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주, 맥주 다 공급해 놓고 가둬놓고 여기서 나가지 마라 이런 거죠. 나가다가 걸리면
철저히 불이익을 주겠다. 앞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든지 당직 임명해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아예 원내대표가 엄포를 놓고 시작을 해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났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 상전 노릇하던 과거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 이 국민의당 갔는데 다 그 사람들을 또 뽑아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로 회초리를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을 한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호남민들이 표심을 결정을 한 거니까 그것을 뭐 야당을 버렸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언제든지 우리랜다. 더민주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분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원이세요? 난 아니죠. 근데 또 가끔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종편 나가서 우리 당이라 그랬어요. 종편에 시사평론가로 나가고 우리 당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우리 당 대표님께서도 우리 당이라 안 하는데 이 당 저 당 이 당은 말이 맨날 이러는데 우리 당이라고 제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일당 아니겠습니까? 일당인데. 그래서 많이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첫 세비를 받지 않고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구체적 이야기는 뭐죠? 예. 지금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5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이제 이틀치 세비를 받습니다. 그 65만 원이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는 이틀 임기 동안 한 달치를 받았거든. 이제 그걸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없애고 이틀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틀치조차도 사실 뭐 일을 제대로 하고서 받는 건 아니니까 이제 6월 달부터 개원이 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그전에 국회의원 해봤습니다만 왜 5월 30일부터 시작하기로 굳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날짜를 바꾸면 될 텐데. 그래서 이틀치를 받는 게 불로소득처럼 느껴져서 이것조차도 반납을 하자. 근데 뭐 국고 반납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온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재영경 당선자라고 주빌리은행 창설해서 이제 소액 채무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재영경 당선자가 제안해서 65만 원 한 사람이 낸 걸로 1억 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은 거의 금융기관들이 포기하다시피 한 이제 그런 채권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에 사는 뭐 이런 식의 그런 채권 반감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65만 원 정도로 1억 원 정도의 채권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123명이 전체 모은 돈으로 약 한 1,000명 정도의 신용 불량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고액 채무자들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데 소액 채무자들 그래서 그 소액 채무조차도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돈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중에서 1,000명이라도 우선 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 동의하고 네. 헌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추심업체에서 그 소액도 못 갚는 분들 돈 한 1,000만 원 못 갚는다면 그거 뭐 20만 원, 30만 원에 사가지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추심해갖고 500, 1,000만 원 다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주빌리 은행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무슨 뭐 도덕적 해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어쨌든 첫 세비를 그렇게 해서 반납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임기 4년 계속 거기에 신경 쓰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희망을 걸어올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첫 세비 반납 그래갖고 진짜 한 돈 1,000만 원 내놓는 줄 알고 참 대단하신 분이네. 예. 64만 원이었다는 거죠. 예. 아니 그 돈도 큰 돈이죠. 64만 원이면.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김영춘 당선인에 대해서 부산시당 위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중진으로 이제 올라섰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서울에 편안한 지역구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걷어차고 부산에 내려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중앙 정치에서 뭐 크게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 한번 나와라. 이런 어떤 푸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수님? 있습니까, 그런 게?
이제 본인 뜻이죠. 근데 주변에서는 김영춘이 당대표 하면은 당연히 잘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은 많이 하세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한 8년 쉬었다가 다시 진입하는 상황에서 그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지하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또 부산에 돌아와서 5년 동안 제가 부산 사람들한테 약속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부산진 각구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시장 선거 하면서도 그랬고 또 시장 선거와 상관없이도 제가 수년 동안 혼자 주창하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에 나가서 TV 토론에서 제안하고 발표했던 그런 몇 가지 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전기료 반값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 그건 원전 도시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고 부산만이 아니라 뭐 영광이나 경주나 울진 같은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원전 이용 부담금 제도를 만들어서 원전 주변 지역 도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제가 이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 경제 자유구역을 지금 수준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 늘리되 지금 개발만 자꾸 하고 있지 내용은 채우지도 못하는 부산 북항의 해안 벨트를 따라서 홍콩이나 뭐 상하이처럼 국제 자유교육 도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했는데 그런 일들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은 전력 투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서 5명을 수십 년 만에 당선시켜준 부산 시민들의 야권에 대한 지지, 야당에 대한 지지에 보온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중앙당직을 한 1년 안 받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1년 동안은 부산 시민들에게 보온하고 또 부산에서 야권의 지지를 공고하게 확장하는 그 일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당에서는 자꾸 이제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당대표가 이런 사람이면 좀 뭔가 안 맞지 않냐. 저보고 자꾸 나가라는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당대표 돼서 그거 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부산 일에 제가 전력 투하기는 힘들고 또 당대표가 되어서는 전국을 골고루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쪽에 부산에다가 신경은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서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뭐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문제들은 일방적으로 편을 들면 당장 무슨 그런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이쪽 이야기를 도외시하고 배타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씩 해보고는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서는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 또 부산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당대표 생각 있습니까? 였는데 대답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했네. 예, 그렇죠. 정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청래 의원 만나면은 혹시 나가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김영천 의원 만나면 혹시 나가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이지 뭐. 네. 그런데 그런 줄은 제가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그 혹시 당대표가 만약에 아직 뭐 결정이 전혀 안 됐고 본인도 뭐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당대표 나가서 당대표가 되면 근데 이것만은 꼭 하겠다. 뭐 다른 거창한 거 빼고 당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개파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싸우는 것만큼은 말리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년 뭐 대통령 선거 뭐 룰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주 중요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또 예전처럼 뭐 특정 집단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개파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크게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당내 문제 이건 하겠다 뭐 그런 거 혹시 저도 있습니까? 이 작가 그 질문에 좀 얹어갖고 그러니까 당대표 되는 사람들은 될 사람은 어떤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함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전 질문지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다 알아요. EJ 나가면은 질문지 따위는
받을 생각을 말아야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쑥쑥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우리 당이 부딪힌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국회 안에서 무슨 압도적인 다수파도 아니고 호부 일당인데 새누리당보다 한석 많은 일당입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국민의당을 어떻게든 끌어안아야지 과반수 투표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한국 경제는 아주 엄혹한 위기 상황을 좀 치달리고 있습니다.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 그러지만 지금보다는 내년이 훨씬 어려울 거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일당이 맡아야 될 그런 책임은 그야말로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 여당한테 너희 일이니까 우리는 뭐 반대만 하고 잔소리만 하겠다, 훈수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당의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우선 그야말로 민생제일주의. 정부가 어떤 일을, 국가 경제를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재벌 대기업만 살아남고 대다수 근로자들과 이 자영업자들은 희생당하는 그런 식의 국민은 없는 국가 경제만 살리는 그런 방식의 경제회생에는 철저하게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제일주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그런 식의 규제를 무조건 풀고 뭐 근로자 해고를 아주 쉽게 하면 경제가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온 경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의 모습입니다. 외부 환경 탓을 많이 하지만 그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내부의 경제 구조와 체질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새 당대표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살려야 국민 다수의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버는 수입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부양시킬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면은 내수 경제도 더 진작이 되고 그래서 활성화된 경제 바탕 위에서 기업들도 더 수익이 나고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고용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나라 경제가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김영철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걸 이제 좀 더 논리 정연하게 신념을 확고히 갖고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로 뽑힌 우상호 의원이 제 친구기도 합니다만 일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정리하고 어제 설정도 잘하고 있고 이제 당대표가 그런 원내대표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딱 들어서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 내부 문제는 개판이 이런 것들은 뭐 정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친소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제 문제를 갖고서도 김영춘이가 말한 거 틀렸다. 뭐 기업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재벌 대기업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싸움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당 내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외부에 있는 센 적하고 세게 붙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싸울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이렇게 이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민생을 살리는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죽으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안에서 무슨 뭐 친논이 반논이 뭐 운동권 비운동권 하면서 싸울 겨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때마저도 그 정권을 찾아오지 못하면은 정말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렵게 흘러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번에는 좀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도 보면은 그 어린 친구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까 밖에서도 만났는데 초등학생인데 이제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가슴이 좀 아파가지고 욕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근데
저희 콘서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차피 글렀다. 근데 우리 아들들, 딸들은 이런 희망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내년 연말에 있는 선거에서 또 한 번 절망을 준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8년만에 복귀하셨으니까 정말 당 내에서도 좀 치열하게 투쟁도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또 큰 소리도 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김명춘 당선이나 정혜주 교수한테 질문 혹시 네. 안녕하십니까. 동래구에선 윤명수라고 합니다. 예,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더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1당, 2당, 3당, 그러니까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즉슨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거하고 지금 더민주 입장에서는 절반뿐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총선이 1년 6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나 국민한테 모습을 보여줘서 대선에 승리하는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20대 당선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특권 의식이 너무 권리를 배우기 전에 특권을 먼저 지금 특권이 너무 배운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특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감가를 하든지 더 추가를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죠. 정당 투표에서 비슷했다는 게 이번 투표는 대부분 다 부산 시민들 중에서도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 실망해서 안 찍으러 가거나 찍으러 가도 그분들 중에서 야당 후보를 사람은 야당을 찍고 정당 투표는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서 제3당인 국민의당에다 찍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서울에 가보니까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3당인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많아졌고 그리고 사람은 또 이제 2당인 민주당에게 줘서 서울 경기도에서도 한 3분의 2 이상 민주당이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이제 분리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당을 지지해서 많이 찍어준 게 아니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채찍이 됐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3당 입장에서도 봐도 저는 그게 꼭 1당, 2당이 믿거나 싫어서 혹은 경고를 하기 위해서 3당을 찍었지 3당이 엄청나게 잘해서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찍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민의당에게도 이렇게 표는 주고 의석은 줬지만 잘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표심이 다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대선 본격화되기 전까지 한 1년 남았는데 특히 국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우리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잘 받들어서 그야말로 그분들이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의회 활동을 하고 표결을 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이 지지를 좀 더 굳게 만드는 공고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특권의식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갑질을 한다거나 특권의식을 부리면 제가 방송에서 막 폭로할게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2부 순서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 부산 경남 이외 지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멀리서 오신 분?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성남? 경기도? 이거 여기보다 더 멀리 오신 분 계세요? 네. LA! 자, LA 마이크 갖다 주세요. LA 마이크 갖다 주세요. LA보다 더운 데는 없겠지, 예. 성남에서 오신 분도 대단하고, 겸사겸사죠? 이거 토크 콘서트도 보고, 부산 구경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오신 것 같고. 자, LA는 사신 분은, 오늘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네, 집은 잠깐 김해 왔고요. 예. 제가 이제 첫 회부터 다 들었고, 지금도 한영훈 편 다 듣고 왔어요. 오늘 새벽에 업로드된 거 듣고 오셨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제가 미시 USA 회원입니다. 미스 USA 회원이시고, 예. 네. 예. 그걸 이거 많이- 저기, 우리 아까 질문하신 분이 금정구 나가기 아니라 내가 금정구 다음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이동현 작가님 보러 왔습니다. 뭐, 다음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런 거. 그럼 됐죠, 뭐. 질문은 없답니다. 질문은 없답니다. 그냥 예, 아이, 보고 그러니까. 싶어 왔답니다. 이 박사님 제작분 안 오셨네. 이 박사 세작, 어제 같이 오자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박사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앞에 쓰는 게 민구스럽답니다. 그래갖고, 예, 못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우리 EJ 청취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에 좀 해주세요. EJ 청취자 엄청 노력했어. 김병춘 찌개 하고, 예. 예, 사실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10가지 요인 그 이상이 다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끌어내고 야당 후보들 찌게 만들어 주신 우리 EJ 이 팟캐스트 우리 이 작가님과 그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방송을 듣고 열심으로 정권을 심판해주고 또 야당을 지지해 주신 정치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 편이 돼서 기득권자들의 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편이 돼서 정치를 제대로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은 사실은 부산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산 사람이죠. 이제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분이 아님에도 정말 부산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새누리 몰표를 부산 분들이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야권을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부산 경남에 대한 어떤 눈초리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야,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부산 사시니까 그런 어떤 소외랄까? 예.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이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도시잖아요. 그리고 7, 80년대 한국 경제의 전진기지였고. 근데 지금 부산이 참 옛날과는 다른 그러한 동네가 됐죠. 여러 가지로 아쉬운데. 사실 부산의 민주화 세력 그러면 이 호남 가서는 호남 사람 아니라고 이제 좀 무시당하고 당에서는 또 부산에서는 또 호남당이라고 해서 또 무시당하고 그거를 수십 년을 거치다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변화의 물꼬를 트이게 된 거예요. 그분들 진짜 고생하셨죠. 예를 들어서 뭐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이분들 경우에는 한 4번째 선거에 된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4번 선거에 도전해서 기여이 된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몇 명이나 있었나.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이 김영춘 당선인은 또 서울서 자기 지역구 단단한 지역구 놔두고 부산 와가지고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여기 장본인이에요. 바로 그런 분들이 요번에 결과를 이루어냈거든요. 부산이 보면 딱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보면 여당은 새누리는 TK가 주류고 PK는 비주류죠. 그러니까 주류의 주류가 TK고 주류의 비주류가 이제 부산이었는데 야당을 보면은요 이 부산의 민주화 세력이 얼마나 참 그동안 힘들었냐 하면 호남이 비주류의 주류고 이 부산의 민주화 세력은 비주류에서도 비주류였어요. 그게 이제 3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5분 되신 분들, 김혜영이 요번에 첫 도전에 성공했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쉽게 한 거 아니에요. 한 2년 동안 진짜 바닥을 돌았어요. 열심히 돌았고,
당에서도 아니면 또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막 혀를 내두릴 정도로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5분 이제 고생한 만큼 이번에 한번 첫 결실을 얻었으니까 이게 2번째, 3번째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뀌고 또 부산의 현실도 많이 바뀌었으면 그래서 이분들께 응원을 드리는 바이고요. 특히 야당 지지자들께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난보다는 우리가 응원을 해주면서 우리 힘을 키워야지 우리끼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년 내후년에 지금과 같은 그 좋은 결과 얻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좀 그런 그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EJ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 작가는 새누리 출신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김영춘 의원한테 왜 이렇게 호의적이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 잘못한 일이란 바로 물어뜯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이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 올바른 정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올바른 정치 하라고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토크를 여기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고 우린 바로 2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자, 오늘 게스트 3분입니다. 우선, 이승욱 시민문화연대 공동대표님.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여기 이쪽 오세요. 네. 인사하시죠. 네. 예, 부산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욱입니다. 네. 시민단체에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김조광수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부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서울에서 영화 만들고 있는 김종환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니에요. 아, 아니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님 나오셨습니다. 자, 예. 마이크 이거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맡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자, 이렇게 3분을 모시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가슴이 아프죠. 잘 되고 정말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지고 남 까는 전문 방송인 이 EJ에서 한다는 게 참 그렇게 아이러니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지석 프로그래머님,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냥 딱 직책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알겠구나. 근데 이 수석 프로그래머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부산영화제에 상영되는 영화를 선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그럼 주범이시네. 이 사태의 주범? 아, 이분이 주범은 아니세요. 네, 그래요? 예, 프로그래머는 맞으신데 그 다이빙백을 이분이 프로그래밍 한 건 아니니까. 아니겠죠. 네.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7명인데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다큐멘터리 선정하는 프로그래머 따로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들끼리도 간섭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래머가 정하면 그걸 끝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독립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독립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는 독립과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문화산업은 DJ 정권이 탄생해서 굉장히 발전합니다. 지원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DJ의 모토가 뭐였냐면 문화산업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박수 한번 쳐요, 이럴 때. 네, 이렇게 DJ 어록을 다 외울 정도로 DJ 봤는데 나보고 자꾸 영남 패권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영화인들 혹은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자기의 창의력을 막 발휘해서 정말 좋은 작품 만들고 좋은 작품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발편만 마련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거기다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는 정부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아마 다이빙벨 상영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것 같은데 이거 뭐 사태의 전말이라 그럴까요? 일지라 그럴까요? 그거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벌써 1년 8개월 전인데 그러니까 부산영화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시점에 시장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다이빙벨이라고 특정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했었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이 뭐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영화는 예술적 영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부끄럼 없이 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냈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순수한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철학적 내용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문화예술의 기본이고 그래서 문화예술에서 기본적인 어떤 민주사회에서 원칙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요구를 거부를 했었고 그 이후에 뭐 기용관 위원장에 대한 이제 해임 압력, 그다음에 감사원을 통한 감사 그리고 나중에는 검찰 고발까지 이르게 되는 1년 8개월 동안에 끊임없는 개입과 압력과 탄압들을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부산영화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공감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의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프로그래머가 선정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합니다. 다이빙벨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싫었나 보지 이 영화가 상영되는 게 누구지는 모르겠습니다. 싫어가지고 그거 상영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아니 아직 상영도 안 되냐 하는데 어떻게 알아?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지 안 했는지 점쟁이도 아니고 이상한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압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영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걸 거부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압력하게 계속 와서 이제 그렇다면 영화인들이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계속 할 이유가 없다. 뭐 보이콧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저 감독님께서는 그 창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침해하는 거예요. 아까 뭐 대표님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창작자로 입장은 어떠세요? 네, 일단 그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보지도 않고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세월호를 다룬 영화다 라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틀면 안 된다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다가 부산영화제에서는 정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부산시장이잖아요.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를 뻔히 아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건 큰 문제다. 사실 그 전에 부산영화제와 관련해서 부산영화제 상영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영화, 특정한 영화를 상영할 때 뭐 어떤 기관에서 혹은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외국 뭐 대사관에서 어떤 영화를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영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 번 해왔었거든요. 여러 번 해왔지만 이렇게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를 키워오고 그래서 결국은 집행위원장을 자리에서 내쫓는 여기까지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왜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정권 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부산시 서병수 시장은 왜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 영화가 어떤 영화길래 출발은 다이빙벨이라는 세월호 관련 영화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관련한 영화를 왜 못 틀게 했는지 못 틀게 했는데 틀었으니까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시 한번 그냥 부산영화제, 부산시장과 부산영화제와의 싸움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애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에 자기 영화를 출품해서 상영되었던 감독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만약에 부산영화제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는 보이콧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감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부산영화제 내가 영화를 만들면 부산영화제 앞으로 출품하지 않고 그리고 부산영화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영화제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영화제잖아요. 이 영화제를 통해서 자기 영화를 선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만든 영화가 부산영화제에서 선을 보였고 그 이후에 세계의 다른 영화제들을 갔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가 되고 부산영화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EJ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정부에서 접근한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김지석 프로그래머한테 여쭙겠는데요. 혹시 외국 감독이라든가 외국 영화 관계자들은 지금 이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어떤 언론에 보니까 국제적 망신이다라고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칸느,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죠. 3대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부산영화제 지지 성명과 부산시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까지 다 보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저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올해 연초에 시작되는 영화제에서 그 영화제에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영화제의 집행위원장 프로그래머들 심지어는 그 영화제에 참여한 관객들까지 전부 다 부산영화제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예를 들어 폐막식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얘기 하나 드리자면 비슷한 시기에 터키에서 열리는 이스탄불 영화제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특정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이스탄불 영화제는 거기에 불복을 해서 그 영화를 뺐습니다. 저희는 빼지 않고 버텼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탄불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스탄불 영화제를 지지하는 그런 해외 움직임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부산 영화제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산 영화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참 다른 거는 우리 지금 보수 정부가 딴 거는 참 미국 잘 따라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예요.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정말 신주단지처럼 보시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어떤 말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영화를 틀었다고. 근데 누구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서명수 부산시장이 친박 중에도 핵심 친박이지 않습니까? 서강대 후배야, 대통령 서강대 후배. 그렇게 갖고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근본적인 의문. 근데 부산시장이 뭔데?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이 근본적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해. 부산시장이 어떤 도대체 역할을 갖고 있길래 부산시장의 한마디 이 부산국제영화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말합니까? 지금 저희 부산영화제 정관에 보면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 임명권도 조직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지금 이어져 왔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영화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저희 부산영화제 예산이 120억 조금 넘는데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를 생각할 때 부산 영화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부산의 산하 기관 내지는 산하에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해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해외 그 영화제들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에 역사가 이제 올해 69년 됐거든요. 근데 69년 동안 거쳐간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다 합해봐야 5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 조직위원장 혹은 집행위원장이, 특히 집행위원장이 오랜 기간 동안에 네트워크를 쌓고 경륜을 쌓고 해야만 그 영화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영화제만의 아주 독특한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시에 계시는 분들은 부산 영화제를 우리가 60억 원을 지원하니까 그냥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요, 처음에 이게 지금 2014년에 발생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산영화제가 1996년에 만들어졌잖아요. 1996년에 부산시가 부산영화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영화인들이, 그 영화인 중에 이를테면 김지호 선생님도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이용관, 김동호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영화제를 만든 거예요. 영화제를 초반에 만들 때 그럼 부산시가 지금처럼 그 예산의 반 이상을 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만들 때 영화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곳에서 영화제를 하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서울보다는 부산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부산이 영화의 도시여서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부산은 영화의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부산은 이를테면 칸느처럼 해변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서 서울보다 부산이 앞으로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해야 된다라고, 영화인들은 그래도 한국은 영화의 중심이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부산영화제를 만드신 분들이 부산에서 일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에서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서 잘 가고 있는 영화제에 부산이 힘을 보탠 거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영화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60억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어불성설이다. 예,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이 이제 영화 쪽 전문가들이시고, 저는 이제 비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때로는 영화도 아닌 사람이 왜 낯서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감하는 문제는, 아까 앞에서 이제 뭐 그 살길이 원칙, 지원할 때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김조광수 감독님께서는 감사하다라고 EJ를 다뤄줘서 했는데, 저는 EJ가 정말로 다뤄야 될 문제가 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은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문화예술에서, 심지어 TV 방송이나 이런 어떤 대중적인 컨텐츠에서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허용됐던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흔히 뭐 87년 세대를 거치면서 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오면서부터 표현의 영역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왔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하더라도 전두환 정부 때 뭐 국풍 80일 이런 걸 했던 것처럼 모든 문화예술 분야들을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하는 방식으로 다 주도를 해왔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고, 87년 이후에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현의 자유랄지, 그 부산영화제처럼 민간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아닌 그 공무원들 대신해서 이게 주도해왔던 것.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간변화해서 탈피해서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 영역들을 키워온 것들이 문화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또 민주주의적 성취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후퇴가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영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직접 뭐 예컨대 좀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부분들에서 공공지원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들을 아예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부산영화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다른 분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공감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고, 부산영화제마저도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화예술 분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시대에 굉장히 역행하는 80년대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뭐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기본 마인드가 80년대식 내지는 80년대 이전 시기에 표현의 자유를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발상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화제 같은 기관도 뭐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공무원 조직처럼 내 뜻에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간변화의 발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 역행적이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뭐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 어떤 역행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기성 언론이나 또 팟캐스트 같은 대한 언론에서 안 불러주는 모양이죠. 세 분이 가지고 울분을 토해가지고 내가 뭐 질문할 겨를도 없이 막 스피커가 번갈아 하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그래요. 앞으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는 건가요? 다음에는 서울로 오세요. 기성전에 이제 관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관이 주도하니까는 문화예술이 융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이 자율로 맡기니까, 지금처럼 한류 붐도 일어나는 것이고, 좋은 작품들이 외국 우수영화제 가서 상도 받아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승 선생 말에 의하면, 지금 부산시는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다. 국제영화제. 근데 지금 그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보면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놈이 막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막 떠들고 하면 또 불이익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나가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전들 내가 뭐하러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어. 나는 평생을 오로지 영화제만 생각하고 일해왔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나갈래 뭐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사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한 사람 넣겠죠? 우리 이상한 영화제 만들겠죠? 제가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속이 터져 죽더라도 속이 터져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버티면서 이렇게 내상을 굉장히 많이 입어가지고 또 생각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님 저는 어때요? 네. 영화인들 일부가 그럼 우리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안 한다.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한테 오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다 글로 가겠다 그러면 뭐 성남국제영화제 이렇게 그런 얘기 있었죠. 성남 그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시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의 정책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이를테면 좋은 시장이 있는 그런 그런 지자체에 하면 되잖아. 성남, 서울 좋잖아. 이런 데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영화제 아니고 성남영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부산에서 영화제를 시작한 이유가 있잖아요. 서울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영화제가 아니라 부산에서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여러 발전 면에서 영화는 부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 부산에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만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골고루 발전시키는 면에서도 부산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제가 부산에 왔고 결국 영화진흥위원회도 부산에 왔고 그래서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 이제 막 거듭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부산시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영화제를 성남으로 가져간다?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산시장을 몰아내면 몰아냈지 왜 영화를 다음번에 투표를 좀 제대로 하시고 시민들이실 거니까 저는 사실 부산 시장들이 대부분 한나라 그 전에 새한국당이었잖아요. 새한국당 아닌가요? 신한국당 새누리하고 신한국당하고 섞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 이른바 딴나라당이었단 말이죠. 딴나라당의 시장들이었는데 왜 서병수 시장이 유독
이 문제를 이렇게 가는가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지금 2년 뒤에는 어쨌든 이분이 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 부산 영화제와 관련한 그 부산 민심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박수 치실 일이 아니라 반성을 하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이제 다른 지자체로 가는 것은 저는 그거는 다른 영화제이지 부산 영화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인들은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만둔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영화인들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사실 부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더 엉뚱한 일도 있었어요. 부천시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집행위원장이 부천시장님의 이름을 잘못 말했다. 전 시장의 이름으로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 이유로 집행위원장을 해임한 적도 있었거든요. 진짜 있었어요. 부천국제영화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천국제영화제에 그래서 이 나머지 프로그래머나 이런 분들이 총사퇴했었죠. 이런 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바꿔서 멀쩡하게 또 영화제를 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몇 년 동안은 또 영화인들이 가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영화제를 망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21년 전에 20년 전이군요. 96년에 영화제를 같이 만들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지금까지도 여기 앉아있는 거는 그런 마음 아닐까. 뭐 자리를 탐해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부천 영화제 때는 조금 이제 미세하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김홍준 집행위원장이 개막식에서 이름을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시장 이름을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시장 이름을 잠깐 까먹었어요. 한 3초 정도.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메모지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실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잘렸거든요. 잘렸는데 올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집행위원장이 새로 이제 왔고요. 그래서 집행위원장이 새로 와서 한 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과거에 그렇게 쫓겨나갔던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아마 올해 부천영화제가 열릴 때 아마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뭐 그런 일이 부천도 있었고 전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부산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영화제에 가서 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영화제들한테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세상 일이라는 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죠. 실제로 부천영화제 그때 그만뒀던 이제 그 집행위원장 잘리고 그만뒀던 프로그래머가 제 친구이기도 해서 저는 부천영화제 사례를 봤는데 그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했던 이야기가 부산영화제를 봐라. 부산영화제 얼마나 이렇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12여 년 전이니까 10몇 년 만에 이렇게 정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아까 뭐 김지석 프로그래머나 지금 영화제를 지키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뭐 집행위원장 잘리자 사무국에 계신 분 전부 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동반 사퇴를 하고 나중에 이제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거를 개최를 했는데 그 뒤에 실제로 부천 영화제는 그 당시에 부산 영화제와 더불어서 가장 아마 주목받는 영화제였는데 최근까지도 거의 존재감이 없는 영화제로 항폐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절치부심해서 그때 잘렸던 수석 프로그래머도 다시 영입하고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 부산 영화제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 뛰쳐나오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자리를 탐한 게 아니냐라는 농담을 하셨지만 그런 뭐 의혹과 눈초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 영화제를 계속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앞으로 부산 영화제에서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은
1년 10개월 동안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서병수 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민간 이제 조직위원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또 한 1년 동안 과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많은 싸움들과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들을 정말 잘 해내면 어떤 영화제에서도 못했던 그리고 다른 어떤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정치적 외압을 했을 때 못했던 일을 부산시에서 해내는 게 아닌가, 부산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도 정말 끝까지 뭐 부산 영화제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 또 문화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와버리면 그거는 뭐 패배하는 것이죠. 투쟁에서 쟁취하고 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완전 합의가 된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하는데 완전 합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산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줄곧 2014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께서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복귀를 하실 텐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게 확보가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줄곧 주장해왔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는 그런 제도를 정립하는 것인데 앞으로 내년 2월 정기총회 때까지 그런 아주 지난한 그 작업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좀 더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했던 정관에 아직 남아있는 지금은 부산시장이 자동으로 조직위원장 하는 그 장면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야겠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5월 안으로 임시총회를 열어서 원포인트 정관 개정을 합니다. 그 원포인트 정관 개정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부산시장이 그 당연직으로 조직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삭제가 되어야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이제 조직위원장을 복귀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그 조항을 개정을 하고 김동호 위원장님 취임하고 올해 영화제를 치른 다음에 그 사이에 정관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서 내년 정기총회 때까지는 완벽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시 방은 없을까요? 그동안 그 사이 내년까지 부산시에서 뭐 어떤 또 외압을 행사하는 압력을 넣는다 이런 방해는 없을까요? 그 사실은 이번 부분 합의, 저는 이제 부분 합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분 합의에 대해서 영화인들께서 흔쾌히 동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이콧 철회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임시총회 결과를 보고 이제 각 단체별로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실 텐데 그분들께서 그 걱정하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정관 개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부산시가 또 버티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영화인들이 바라는 방향의 정관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지금 계속 영화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영화인들 안 오실 테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 뭐 지난 1년 반 동안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영화인들은 보이콧을 철회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확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현재 입장을 말한다면 영화인들을 보이콧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예, 올해 그러니까 2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인들의 대다수는 오지 않겠다. 자기 작품도 출품하지 않을 거고 참여하지도 않고 외국 영화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화 친구들, 외국의 친구들이 부산이 뭔가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보이콧을 철회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이 합의가 아직 어정쩡한 합의에 불과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영화인들은 이 부분을 아직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부산에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어요. 서병수 시장이 지금도
다이빙벨로부터 시작된 부산영화제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영화제가 원활하게 개최되도록 내가 돕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산 그 서병수 시장이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문위원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인들을 욕보인 것, 그리고 부산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 사무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욕보인 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1번이 일단 공식적인 사과, 2번이 이용관 집행위원장님의 원상복귀. 그냥 재임용을 안 했다, 재위촉을 안 해서 당연히 그냥 이제는 부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호 위원장님이 돌아오시는 것은 되게 반가운 일이지만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님이 이 영화제에, 부산 영화제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원산복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것들이 선언되지 않고 그냥 김동호 위원장님이 돌아오시는 것만 가지고 영화인들이 그러면은 올해 영화제에 우리도 그냥 참여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어떤 지리한 토론의 어떤 시간 아직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기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할 테고요. 그 안에서 이송욱 선생 같은 경우는 더 노력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석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잘리는 거야? 잘리겠지. 네, 잘린 거예요. 내 건데 누가 잘라? 자, 미 대표님께 지금 이 부산에 계신 시민연대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과 부산 시민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좀 봐요. 네. 물론 영화인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부산 시민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부산이 사실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모든 자산들이 다 서울로 집중돼 왔었고요. 지자체가 실현되면서부터 지자체가 자신의 어떤 각 지역마다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안 그러면 문화적 자산들을 키우는 노력들을 해왔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과가 사실 전 부산 국제영화제였고, 부산 국제영화제는 지난 20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를 떠나서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도 브랜드 조사에서 1위를 모든 분야를 떠나서 1위를 했을 정도로 가장 성공한 어떤 문화적 자산이고, 이것이 가져오는 부산의 어떤 부산이 실제로 문화예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영화 창의 도시로 지정될 만큼, 그리고 이것의 어떤 스피드오버 현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문화예술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어떤 효과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간에 부산에서는 수도권에서 보도됐던 것과 다르게 부산의 지방 언론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문제를 마치 서울 영화인들과 부산 문화예술인들 또는 부산 시민들 간의 대립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시민연대에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던 이유도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부산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영화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 그리고 또 동시에 영화제가 지역과 더 많이 소통해야 되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또 분명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국제영화제 문제가 비단 문화, 또 표현의 자유, 예술, 대중문화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산 경제에도 굉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처음 개최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인들만 잔치 같은 의미였지만, 지금 20년이 지나서 외국에서도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오고, 또 매번 부산국제에서 개최를 할 때는 전국에서도 수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인들 같이 호흡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런 축제장으로 마련했던 부산 경기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인들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 또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세 분께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거 부산국제영화제에 관해서 있으면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가운데 여러분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짧아서 일단 우리 아기도 10달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데 지금 뭐 7살독이 8살독이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 부분 합의가 됐다 하지만 일단 남겨진 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부산에 계신 많은 시민들은 영화인들, 예술인들 입장은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생각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좀 문제 없이 행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영화제는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스폰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축소해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광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화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관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또 드리고 그런 작업이 아마 지난한 그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년 6월이 정기총회인데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정관 개정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희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부산영화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관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 시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영화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은 서병수 시장이지 그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영화제를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오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화인들의 마음, 그러니까 한국 영화인들 포함해서 세계 영화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저는 부산시장이야말로 영화인들의 마음을 외국 영화인들 다 포함해서 돌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억 예산을 쥐고 나는 이 예산을 쥐고 그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시민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뭐 김영준 의원님 계시다 가셨는데 근데 총선이 부산영화제 사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게 있다면 김영준 의원님이 노력해서 된 건 별로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병수 시장이 총선을 보면서 지금 가장 약이 많이 나오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서병수 시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을 받을 것인가. 지금 민심이 이렇게 나빠져서 예를 들면 근데 새누리당이 여기에 항상 초선이 아니라 재선 때는 의뢰껏 지금 30년 동안 사실은 문정수 시장 때부터 다 새누리당, 신한국당 분들 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재선은 당연히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바뀐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자기가 굳이 똥꼬집을 세워서 뭔가 얻을 것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 고집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영화제에서 바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사람은 잘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과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분이 개가천선에서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몫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제나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싸워서 쟁취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싸움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선거나 이런 정치 공간에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 주셔야만이 사실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마치 영화인들이 부산시장하고 무슨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영화제와 관련해서도 영화인들이 영화제에 애정이 없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실까봐 높아심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그 한국 영화인을 포함해서 외국의 이 영화 만드는 영화인들이 부산 영화제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산 영화제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더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콧. 그리고 이 보이콧이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에, 사실 영화인들 뭐 큰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영화 이거 안 줄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든 행사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부산 영화제에 애정이 없다거나 부산시에 애정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한테 애정이 없는 건 전혀 아니다.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은 이제 부산시와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얻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뭐 김동호 위원장님 조직위원장으로 시는 받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영화인들이 보이콧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든든한 이제 새로운 신무기가 하나 생긴 거죠. 안 받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고. 영화인들이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수도 타이밍을 맞춰야죠. 네, 여러 콘서트 사회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쉬운 진행은 처음입니다. 몇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시원하게 하면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시고. 예, 이동영 작가님께 말씀인데,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재가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태라든지 우리 역사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관련된 영화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하나 더 꺼집어서 다른 전체적인 사람들한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특집을 하나 만드는 것이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 한 분 더 계셨죠? 이쪽에 질문하신다고 손을 아까 들으셨던데, 예, 이 점만 마지막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빙에 대한 영화가 부산이라는 도시하고 매우 적합했던 사용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해양이나 뭐 선박, 해운 이런 데 한종의 메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부산 시장이 그런 거에 대한 몰이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영화제 쪽에서는 이제 영화제가 아직 그 본질이 살아있고 뭐 다양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제 올해 내놓을 컨텐츠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한 이제 이 다이빙 베리한 영화가 혹시 뭐 올해 영화제에서 재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경 수출장을 재밌는데 매년 이제 상영을 한다든가 하는 사실 저는 정말 지금의 이 뭐 정부 여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이빙 정말 나쁜 영화고 악영향을 미치는 영화, 그거는 보시는 관객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아직도 컨트롤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국민들은
교화시키고 계몽시키는 대상을 생각해서 검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검열이라는 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검열 만들 때 뭐라고 그랬냐? 아주 좋게 꾸몄어요. 국민들은 나쁜 걸 보고 듣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명분을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걸 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오히려 매년 상황이 달라. 저항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만들자지 그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런 약속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운동위원장님께서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복귀를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게 절대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검열입니다. 이를테면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지뢰 이거는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고 어떤 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작품이 있는데 그걸 선정을 안 한다는가 이런 일이 생기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머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우스갯소리로 다이빙배뿐만이 아니라 세월호를 다룬 작품 모두 다 한번 들어보자라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래머들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EJ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당부의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어떤 말인지 모르니까 한 분씩 이렇게 할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흔히 이제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에 제일 많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쪽이 아니라 굳이 장르를 이야기하고 공연예술 쪽에 있는데 2011년에 서울을 방문했었던 영국의 국립극단이 전에 블레어 시절에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면서 블레어를 이제 그 당시에 부시의 푸드에 비유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작업들을 공연들을 만들어서 평단에 굉장히 호평도 받았었고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100%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국가가 인정한 국립극단에서 한임에 있는 수상을 부시의 푸들이라고 조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 자유가 진정 민주주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서 민주주의 척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마치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돈인 양 생각하는 이런 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좀 목매한 또 시대 역행적인 이런 의식이 이 사회에서 건절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좀 감시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영화제입니다. 한국의 영화제라는 것이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고 어떤 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에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님과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국제영화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게 이제 96년, 20년 전이고요. 사실 그 출발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국제영화제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서울도 아닌 부산에서. 근데 지금껏 그분들의 노력 더하기 시민들의 지원 그리고 영화인들의 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영화제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제로 키워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영화제를 통해서 부산의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셨다면 이제 부산 시민들이 그것을 영화제에 조금 돌려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올해 총선에서 훌륭한 선택을 하셨듯이 올해 이 부산 영화제를 지키는데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창한 얘기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부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언론에서 조금 좀 호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영화제가 부산시로부터 60억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산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 절대 틀린 얘기고요. 2012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774억, 그 다음에 부가가치 효과가 342억, 그 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가 1112명입니다. 제가 2014년도 영화제 처음 하고 나서 시장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부산영화제를 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안 주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1년에 이런 사태를 쭉 거치면서 부산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역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장모님 위촉했을 때도 부산 지역 인사가 얼마 없다, 뭐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었는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계산한 거 보니까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도 부산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부산 사람 아니라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황당한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부산영화제가 열리는 곳이 부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는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해외 영화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나 로테르담 영화제, 세계적으로 정말 탑 클래스 있는 영화제들은 외국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런 시대에 부산 지역 사람이 몇 명이냐를 따지고 앉아있는 이런 부산시의 발상이 저는 너무 한심하고,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미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제가 내상을 너무 많이 입어서 겉으로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꼴뱅이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또 1년 또 더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될 텐데, 누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믿을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영화 팬들입니다. 그래서 꼭 좀 성원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3분 남았네요. 3분 남아서 질문하기도 하겠습니다. 저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때문에. 저 감독님께서 아까 계속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의문점. 아니 얼마 전에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된 분인데 이분을 다시 복귀시키라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라든가 이유라든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헤드라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그 영화제 예산을 이렇게 일부를 도용을 했나 보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뉴스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그 집행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탈탈 털었는데 결국 나온 것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서 그 협찬과 관련해서 그 유치한 사람에게 그 협찬과 관련된 것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례금을 그런 방식으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례금을 다른 방식으로 주거나 이 사례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해라고 하면 되는 문제지,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그 사례금이 이를테면 이용관 집행위원장님이 그 사례금을 끌고 했다거나 이런 개인 비리가 아니거든요. 사례금 집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인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사만 보시면 이게 이용관이라는 사람의 개인 비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건 비리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횡령형으로 기소했다 그러니까 무슨 부산 국제영화제 돈을 이 집행위원장이 자기가 쓴 것처럼 이렇게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 문제 지금 방금 말씀하셔서 풀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산 국제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도 아무 탈 없이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우리 EJ도 마찬가지고 팬들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